장강명 소설 한국이 싫어서의 주인공 개나는 한국에서는 더는 잘 나갈 것 같지 않아서 아예 호주로 빠지기로 했다. 한국이 싫어서의 줄거리는 다소 단순하다. 스스로 한국에서의 삶이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주인공이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나서 여러 사건을 겪으며 자신이 한국을 떠난 이유와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깨닫는다. 이야기는 공항에서 주인공인 개나가 남자친구 지명이와 헤어지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별이라 하면 마냥 슬플 것 같지만 어떤 이별에는 홀가분함도 존재한다. 한국이 싫어서 여기선 도저히 못 살겠어. 개나의 이별에는 애잔한 슬픔보다 지긋지긋했던 한국을 떠나면서 느끼는 해방감과 자유로움이 더 컸다. 행복은 결국 자신의 좋고 싫음을 아는 데서 시작한다. 한국이 싫어서라는 소설은 제목에서부터 좋고 싫음을 명확하게 얘기한다. 좋고 싫음을 알게 되면 다음으로는 좋아하는 것을 쫓거나 싫어하는 것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 모두에게 프로가 되라고 좋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요하는 한국 사회 속에서 소설 한국이 싫어서의 주인공 개나가 행복해지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20대) 후반 여성인 개나는 부모님과 언니 해나, 여동생 예나와 함께 살고 있으며 홍대를 졸업하고 역삼역에 있는 W 종합금융이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강남 출신의 꽤 부유한 집 아들인 지명이라는 남자친구도 있었고 언뜻 보면 나쁘지 않게 혹은 괜찮게 살아가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런데 왜 한국이 싫어졌을까? 남자친구인 지명이도 한국을 떠나려는 개나에게 한국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며 가지 말라고 설득한다. 호주에 가야겠다고 생각한 뒤에도 사실은 마음이 여러 번 흔들렸지. 지명이도 그걸 눈치챘어. 그래서 날 계속 설득하려 들었어. 이런 식으로. 한국이 그렇게 싫은 이유가 뭐니? 한국 되게 괜찮은 나라야.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1인당 GDP를 따지면 20위권에 있는 나라야. 이스라엘이나 이탈리아와 별 차이 없다고. 아니, 난 우리나라 행복지수 순위가 몇 위고 하는 문제엔 관심 없어.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고. 그런데 난 여기선 행복할 수 없어. 행복과 불행은 양팔 저울에 놓인 것과 같아서 행복 쪽으로 기울어질 때도 불행 쪽으로 기울어질 때도 있다. 그런데 행복의 추 하나와 불행의 추 하나는 같은 무게가 아니다. 어떤 행복의 추 하나는 많은 불행의 추보다 더 무거울 수 있고 반대로 어떤 불행의 추 하나가 여러 행복의 추보다 더 무거울 수도 있다.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끼기 때문에 개나에게 아무리 한국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의 추가 많다고 설득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개나가 가진 커다란 불행의 추 하나를 이기지 못하니까 말이다. 개나가 사는 동네는 아현동 재정비 촉진지구다. 서울 집값이 미친 듯이 치솟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서울 마포구 아현동이라 하면 집값이 꽤 나갈 듯 싶다. 하지만 개나의 동네를 쉽게 상상해 보려면 영화 기생충에서 송강호의 가족이 모여 살던 반지하 집을 생각하면 된다. 오래된 주택과 반지하 집, 엄청난 경사의 수많은 계단, 그리고 전신주 위로 어지럽게 엉켜있는 전선. 그것이 바로 개나가 살던 동네의 풍경이다. 지하철 2호선 이대역과 충족로역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 노후화된 주택단지가 꼬불꼬불한 골목길을 품고 있는 곳이다. 좁고 어둑한 골목으로 들어가면 창문도 제대로 없는 다방과 술집, 점집들이 오종종 모여 있다. 아현동 뒷골목에는 촛불이니 만남이니 개미굴이니 하는 코딱지만한 술집이 많아. 영화선녀니 처녀보살이니 하는 점집도. 자동차라도 한 대 골목에 들어오면 옆으로 서서 더러운 담장에 등을 붙이고 길을 내줘야 해.
이 지역은 가구점이 밀집한 북아연동 가구거리 맞은편이기도 하다. 만리동 고개 아래쪽에 자리 잡아 경사가 심하다. 일단 아연은 애옥의 한자 이름이다. 애옥에는 그 옆 충정로와 마포구 아연동을 잇는 고개의 옛 이름이다. 어린아이가 죽으면 이 고개 밖으로 묻었고 그 이름을 아이고개라고 불렀다는 데서 유래되었다고도 하고 아이고 하며 고개를 힘들게 넘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도 한다. 이런 지리적 특성 때문에 영화 기생충의 스틸컷에는 엄청난 경사의 계단이 보인다. 이곳을 방문하면 영화 속 장면처럼 경사지고 가파른 언덕에 오래된 빌라가 빽빽이 모여 있다. 이 지역의 재개발 사업이 추진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몹시 더디게 진행되다 보니 동네가 전반적으로 낡았다. 소설 속에서 개나가 중학생 때부터 재개발 이야기가 돌았던 것도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개나의 아버지는 재개발만 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10년이 넘도록 그 재개발만 바라고 계셨다. 그럼 그동안 개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어렸을 때 쥐 잡는 끈끈이에 쥐가 붙으면 비명을 지르면서 재미있게 구경했다는 엄마의 이야기. 아연 고가도로에서 폐지를 줍느라 무단 횡단하다가 뺑소니 차에 치여 돌아가셨다는 개나의 할머니 이야기. 개나 친구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은 이야기 등을 종합해보면 개나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눈앞에 그려진다. 언니, 거기 봉지에서 과자 좀 꺼내줄래? 예나가 내 뒷자리를 가리키며 부탁했어. 무슨 초콜릿인가 보네. 내가 쿠키 모양으로 생긴 과자를 몇 개 꺼냈어. 응? 초코 과자는 안 샀는데? 예나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앉은 뱅이상에 올린 쿠키를 보다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어. 자세히 보니까 과자는 노란색인데 그 표면을 개미가 새까맣게 뒤덮고 있어서 초콜릿으로 보였던 거야. 해나 언니나 나나 모두 흠칫 놀랐지. 우리 집에 개미가 많은 건 알았지만 와, 그때 그건 정말... 예전에는 쥐가 나왔지만 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집의 위생 상태가 나아진 건 아니었다. 변화는 있지만 더 나아진 건 없는 상황에서 개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한국이 선진국이 되었다 하더라도 어떤 동네, 어떤 사람들은 옛날 그대로며 나아지는 게 없다고 말이다. 그리고 자신 또한 한국에 가만히 있다고 더 나아질 거라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했다. 동네에 있던 아연시장만 해도 예전엔 번창한 곳이었지만 이제는 대형마트와 쇼핑몰, 백화점 등에 밀려 재래시장으로서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으니까. 빠른 변화 속에서 까딱 흐름을 놓치면 오히려 더 나빠지기에 십상이다. 현재 아연시장을 만나려면 2호선 아연역 4번 출구로 나와 조금만 걸어가면 된다. 여기가 맞나 싶을 때쯤 아이가 행복한 아연시장이라고 큼지막하게 적힌 간판이 반긴다. 아연이라는 이름이 아이고개에서 왔다던 유래를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했다. 지금의 아연시장은 홍보 문구 그대로 아이들이 오기에 즐거운 시장일 듯하다. 시장 입구에서부터 길게 이어진 길에 상점들이 양옆으로 늘어서 있는데 그 구간을 총 6개로 나누었다. 그 구간마다 아연이길, 수연이길, 다람쥐길, 황금이길, 미도길, 힙송이길 등의 귀여운 이름을 가지고 있고 각자 대표 캐릭터도 있다. 비가 오는 날에도 우산을 쓰지 않고 장을 볼 수 있도록 비 가림막을 씌워놨는데 곳곳에 시장에 관련된 아이들의 그림으로 채워져 있었다. 더 깊숙이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니 둘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으면 자주 길을 비켜주어야 할 만큼 길이 좁아진다. 좁은 골목 틈으로 선녀보살 같은 간판을 내걸고 있는 집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시장이 끝났다. 그리고 그 너머로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었다. 서울의 대표적인 달동네였던 아연동은 2000년대 초부터 재개발 열풍을 타고 한 구역 한 구역씩 이국적인 이름의 브랜드 아파트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아현동 재정비 촉진지구에 살던 개난의 식구들 역시 18평 아파트를 분양받았었다. 1억 원만 더 있으면 24평으로도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개난의 아빠는 개나에게 2천만 원을 빌리고 여기저기에서 대출을 끌어모아 보려고 했다. 그러나 그 당시 개난은 더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2천만 원을 미래 가치 대신 현재 행복을 실험하는 데 쓰기로 마음먹는다. 아직 꽃샘 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차가운 3월, 한국을 떠나기로 한 것이다. 한국에서 회사 다닐 땐 매일 울면서 다녔어. 회사 일보다는 출퇴근 때문에. 아침에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아현역에서 역삼역까지 신도림 거쳐서 가본 적 있어? 인간성이고 저놈이고 뭐고 간에 생존의 문제 앞에선 다 장식품 같은 거라는 사실을 몸으로 알게 돼. 신도림에서 사당까지는 몸이 끼이다 못해 쇄골이 다 아플 지경이야. 사람들에 눌려서. 그렇게 2호선을 탈 때마다 생각하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을까 하고. 나라를 팔아먹었나? 보험 사기라도 저질렀나?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도 생각해. 너희들은 무슨 죄를 지었니? 어느 구간이든 한 번이라도 지옥철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한시라도 빨리 지하철을 벗어나고 싶을 것이다. 아니, 그 순간만큼은 지하철이 아니라 아예 한국을 떠나고 싶을 수도 있다. 단순히 혼잡한 지하철에서의 탈출을 넘어 매일 반복되는 지긋지긋한 상황 자체를 벗어나고 싶은 것일 테니까. 사실 출퇴근 다음으로 한국에서 견디기 힘들었던 게 추위였거든. 한국에 있을 땐 매년 9월만 되면 벌써 올해 겨울은 얼마나 추울까, 내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빠졌어. 농담이 아니라 매해 겨울 동상위기를 겪었어. 아마 개나가 체감하는 추위는 계절적 추위에 심리적 추위가 더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 심리적 추위는 개나를 바라보는 일그러진 시선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라 짐작한다. 우리는 그것을 편견과 차별이라 부른다. 개나는 남자친구인 지명이의 가족과 식사를 했을 때 이미 그 차가운 공기를 느낄 수 있었다. 지명이네 가족은 대학 교수인 아버지와 강남 유한마담인 엄마, 대학원에서 유아교육을 공부하고 있는 유한마담 후보생인 누나와 강남에 살고 있었다. 이와 달리 개나는 경비 일을 하시는 아버지,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언니와 그냥 놀고 있는 동생과 아현동 뒷골목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지명이의 가족 모임에 참석했다. 한국 부모가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던지는 전형적인 질문을 어느 정도 예상하며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지명이 부모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다. 심지어 지명이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 와중에 지명이는 쓸데없이 솔직하다. 2달 뒤쯤 지나서 지명이가 아버지에게 개나와 헤어지라고 말하는 메일을 받았지만 자신은 그런 생각이 추워도 없다며 떠듬떠듬 말한다. 이것만 봐도 지난 가족 모임의 상황이 개나를 위한 배려가 아니었으며 지명이의 부모님은 개나를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었음이 뻔히 보인다. 이참에 효도나이라 우리 헤어져. 라고 말하는 사이다 발언이 꽤 시원했지만 그렇게 말하는 개나의 마음은 꽁꽁 얼어붙었을 것이다. 심리적 추위는 개나만이 느끼는 특수한 증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이 느끼고 있었나 보다. 한국이 싫어서가 출간된 2015년 한 리서치 기관에서 고등학생부터 50대 직장인까지 총 1000명을 대상으로 마음의 온도를 주제로 조사한 적이 있다. 심리적 추위와 계절적 추위 중 어느 것이 더 힘드냐는 질문에 78.1%가 심리적 추위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심리적 체감 온도인 마음의 온도는 몇 도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은 약 영하 14도로 나타났다. 심지어 79.1%의 사람들이 앞으로 마음의 온도는 더 낮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그 정도 추위를 마음으로 느낀다니 다들 마음에 시베리아 벌판 하나씩은 품고 사는가 보다. 여기서 포인트는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다. 그 가능성만 공정하고 충분하다면 그래도 현재의 어려움을 버티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게나는 그 희망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여기서는 경쟁을 해도 만년 2등 시민일 것 같고 신분 상승의 기회는 보이지도 않고 무엇보다 한 번 낙오되면 아주 사람 취급도 안 해준다고. 그러니 배려나 존중 따위는 기대할 수 없다고. 한국과 헤어진 게나는 호주로 떠났다. 게나는 한국의 추위를 너무 싫어했으니 다시는 추위를 겪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남반구에 있어 10시간도 훌쩍 넘는 시간을 비행해야 도착할 수 있는 호주는 우리나라와 정반대의 계절을 가진 나라다. 물론 한국이 여름일 때 호주는 겨울이니까 겨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호주 도시 대부분은 한겨울에도 영상의 기온을 누릴 수 있는 온화한 기후를 자랑한다. 특히 게나가 선택한 도시인 시드니는 가장 추운 7, 8월이라도 평균 영상 17도 정도라니 한국에 비할 수 없이 따뜻하다. 호주의 전체 면적은 7억 7,412만 헥타르에 약 2,55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한국은 남한 기준으로 1,003만 헥타르의 면적에 인구는 약 5,178만 명이다. 고로 호주는 한국보다 대략 77배가 더 큰 땅에 절반의 인구가 살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라면 아침이든 저녁이든 몇 시에 나오더라도 지옥철을 타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조건들은 호주를 워킹 홀리데이에 관대하고 적극적인 나라로 만들어 주었다. 워킹 홀리데이를 신청할 수 있는 나이가 만 35세까지로 꽤 넉넉한 편이고 대부분 국가가 신청 기한과 선발 인원을 제한하는 것에 비해 장벽이 낮은 편이다. 게나는 한국에서 온갖 기준과 문턱을 넘어오느라 지쳐 있었을 테니 호주에서 까다로운 비자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환영받는다는 느낌이었을 거다. 또한 호주는 직업의 귀천이 크게 없는 편이다. 의사나 변호사든 바리스타나 청소부든 자기 일의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일은 달라도 임금 격차는 작다. 농장에서 빡세게 딸기 따고 양파 캐서 몇 달 만에 수천만 원을 모았다는 워홀로들의 증언이 아주 허풍은 아니다. 그러기에 게나는 희망을 품고 호주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 시점에 게나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다. 몇 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2천만 원이 전 재산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다. 그 가능성만을 보고 게나는 칼바람이 부는 서울을 떠나 따뜻한 도시 시드니로 온 것이다. 우리가 시드니라고 부르는 곳은 사실상 시드니 대도시권을 의미한다. 시드니 대도시권은 행정구역 단위는 아니고 편의상 시드니시와 그 영향 지역을 묶어 부르는 표현이다. 시드니 대도시권은 호주 인구의 4분의 1이 사는 호주의 중심 지역이다. 그리고 시드니시는 시드니 대도시권 중에서도 아주 작은 지역에 불과하다. 시드니 대도시권이 서울, 인천, 경기도를 합한 지역보다 조금 더 크고 시드니시는 서울 종로구만 하니 아주 작은 지역이란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 게나는 유학원에서 우연히 제인이라는 남자를 만난다. 썩 내키진 않았지만 가지고 있는 지도는 한 장뿐이었기에 게나는 제인과 함께 하루 종일 시드니를 돌아다니며 버스와 트레인 타는 법도 익히고 어학원까지 가는 길도 알아보고 휴대폰도 개통한다. 드넓은 남태평양을 배경으로 20세기 최고의 건축물이라 칭하는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 사진도 찍고 도스 포인트 공원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고 오페라 하우스를 바라보며 술을 마셨다. 지도만 봐도 하버 브릿지부터 오페라 하우스까지 한눈에 들어오는 위치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좋은 분위기에서 게나와 제인이가 간과한 사실이 있다. 호주는 야외에서 그렇게 술병이 보이게 들고 마시면 위법이다.
심지어 시드니는 길거리 음주에 대해 특별히 더 엄격한 편이다. 호주에서는 바틀샵이나 바처럼 지정된 업장에서만 알코올 판매와 구매가 가능하다. 게나와 제인이는 술잔도 없으니 종이팩 양쪽에 구멍을 내어 번갈아 홀짝였다. 게나는 이 소박한 새로움 앞에서 알 수 없는 편안함을 느낀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 호주에서의 일상에 하나씩 마음을 주게 된다. 무엇보다 하나씩 차근차근히 해나가면서 영주권도 시민권도 딸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가장 마음에 들었을 것이다. 인간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사물이든 범주로 구분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사람들은 성별, 나이, 직업, 종교, 출신 국가 등 많은 범주를 만들고 세상을 여기저기에 맞춰 분류한다. 또 범주를 구분짓는 독특한 특징을 찾아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은 외모에 집착해, 이탈리아 사람들은 다혈질이야, 일본 사람들은 속을 알 수가 없어 등의 국민성을 판단하는 특징을 찾아내 하나의 범주로 단순화시킨다. 요즘 젊은 세대는 나약하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말도 마찬가지다. 이런 인간의 특성은 대상을 쉽고 빠르게 이해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구분짓는 과정에서 정보를 단순화하고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며 심지어 오류까지 생긴다는 문제가 있다. 자신이 속하지 않은 다른 집단을 쉽게 단순화시키고 일부 특징을 과하게 일반화시키면 그것이 곧 편견이 된다. 이 편견은 그 집단에 속한 사람 개개인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기보다 하나의 범주로 묶어 사고하기 때문에 자칫 차별과 혐오로 이어지기도 한다. 개나 또한 마찬가지다. 지긋지긋한 차별과 줄 세우기 논란에 지쳐서 한국을 떠나왔지만 호주에서 만난 한국인을 배움의 정도로 은근히 나누는 모습을 보인다. 제인이 넌 왜 이민 오려는 건데? 하고 묻더라. 한국에선 딱히 비전이 없으니까 명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집도 지질이 가난하고 그렇다고 내가 김태희처럼 생긴 것도 아니고 나 이대로 한국에서 계속 살면 나중엔 지하철 돌아다니면서 폐지 주어야 돼. 그렇구나. 나도 지잡대 나왔어. 같은 처지야. 제인이 웃으며 말했어. 난 홍대 나왔는데. 그 순간 제인의 표정이란 좀 미안하기도 했지만 솔직히 통쾌하기도 하더라. 미안하면 미안하지. 왜 통쾌함이 덧붙여지는 걸까? 차별은 돈이든 권력이든 무언가 가진 자가 하는 것인데 차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감정은 우월감이다. 게나는 동양인이나 유학생 신분으로 차별당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 한국대학 서열이라는 축을 가져와서 차별하고 있는 거다. 비단 게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차별을 당하면서도 또 차별을 한다. 게나가 만났던 인도네시아인 남자친구 리키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한국 애들은 제일 위에 호주인과 서양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인과 자신들이 있다고 여기지. 그 아래는 중국인, 그리고 더 아래 남아시아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데 사실 호주인과 서양인 아래 계급은 그냥 동양인이야. 여기 사람들은 구별도 못해. 사실 남아시아에서 온 애들이 더 잘 살아. 태국이나 베트남에서 온 애들은 그 나라에서는 잘 사는 애들이거든. 반면에 일본에서 온 애들, 한국에서 온 애들은 다 가난한 집 출신이잖아. 너희 나라에서 좀 사는 애들은 미국이나 캐나다에 가지. 리키의 뼈 때리는 말처럼 많은 한국인이 호주까지 가서도 스스로 인종차별을 하는 동시에 당하기도 하는 모순을 겪는다. 게나는 차별이 없는 100% 완벽한 천국을 바라고 있지만 자신의 태도에는 편견이 가득하다. 자신과 다른 선택을 했을 뿐인데 게나는 해나 언니와 동생 예나의 삶을 답이 없고 답답하다는 시선으로 바라본다.
한국에서 결혼한 친구들의 삶도 속물적이고 발전이 없는 삶이라 생각하며 은근히 무시한다. 높은 데서 떨어지는 사람은 바닥에 닿기 전에 몸을 추스르고 자세를 잡을 시간이 있거든. 그런데 낮은 데서 떨어지는 사람은 그럴 여유가 없어. 아차하는 사이에 이미 몸이 땅에 부딪혀 박살나 있는 거야. 높은 데서 떨어지는 사람은 낙하산 하나가 안 펴지면 예비 낙하산을 펴면 되지만 낮은 데서 떨어지는 사람한테는 그럴 시간도 없어. 낙하산 하나가 안 펴지면 그걸로 끝이야. 게나는 스스로 한국 사회에서 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에 있어봤자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는 힘들 뿐더러 지금도 안 좋은 이 상황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선택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게나는 한 번쯤 베이스 점프보다 더 높은 곳에서의 점프를 꿈꾸며 신분 상승의 가능성을 높여보려 했지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다. 게나는 열심히 모은 돈으로 메리톤 서비스 아파트에 58층 집 한 채를 빌려 각 방을 여러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소규모 임대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엘리라는 자유분방한 친구를 알게 되는데 얼마나 자유로운 영혼인지 취미가 무려 베이스 점프다. 엘리는 자신의 욜로 정신을 뽐내며 게나네 집 베란다에서 이 베이스 점프를 실행한다. 그리고 게나는 곤경에 빠진다. 호주에서 베이스 점프가 불법이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게나는 아파트에서 쫓겨나고 극심한 경제적 손해까지 입는다. 게나의 마음은 58층에서 뛰어내리는 것보다 더 빠르게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결국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때까지 모은 돈으로 제주도의 허름한 아파트를 사는 거야. 거기서 산다면 되게 규칙적으로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에 잘 거야. 그리고 집에서 요리를 할 거야. 반찬은 간소하게 두세 가지만 먹을 건데 내가 직접 만들 거야. 그리고 수영을 배워서 물속에서 막 자유롭게 슉슉 다니고 싶어.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가기로 마음먹기 전 게나는 이른 은퇴 후 제주도로 내려가서 사는 것을 상상하곤 했었다. 20대의 게나는 자신의 성향과 행복의 기준이 한국의 보편성과 맞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호주에서의 생활을 통해 점차 나라는 사람의 가치관을 꼼꼼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행복도 돈과 같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 행복에도 자산성 행복과 현금 흐름성 행복이 있는 거야. 어떤 행복은 뭔가를 성취하는 데서 오는 거야. 그러면 그걸 성취했다는 기록이 계속 남아서 사람을 오랫동안 조금 행복하게 만들어줘. 그게 자산성 행복이야. 어떤 사람은 정반대지. 이런 사람들은 행복의 금리가 낮아서 행복 자산에서 이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이런 사람은 현금 흐름성 행복을 많이 창출해야 돼. 나한테는 자산성 행복도 중요하고 현금 흐름성 행복도 중요해. 결국 게나는 한국에서 자신이 원하는 자산성 행복과 현금 흐름성 행복의 균형을 맞추기 어려울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 절대 다수가 자산성 행복을 이야기하며 현금 흐름성 행복을 별 볼 일 없고 더 낮은 가치로 취급하는 분위기라면 자산성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껏 행복하기 어렵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개인이 각자에게 맞는 행복 투자법을 제대로 인지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다. 하지만 아무리 잘 인지한다고 해도 전체 사회에 각기 다른 행복 투자법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문화와 제도가 없다면 각 개인이 행복해지기는 쉽지 않다. 나의 단단한 취향, 가치관, 결심만큼이나 나를 둘러싼 주변의 환경도 중요한 것이다. 모든 삶에는 각자의 이유가 있다. 하나를 택했더라도 살다 보니 내 안에 무언가가 바뀐다면 또다시 새로운 선택지를 집어드는 것 역시 충분히 가능하다.
개나는 어찌됐든 행복하고 싶었다. 그래서 다시 호주행 비행기를 타기로 했다. 멋모르고 처음 한국을 떠날 때와 달리 자신이 왜 떠날 수밖에 없는지를 정확히 직시하고 나니 눈물이 줄줄 흘렀다. 그래도 뒤돌아보지 않고 뚜벅뚜벅 출국 심사대를 걸어 나갔다.